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지난 4월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고, 또 오늘은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지수 모두가 전달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좀 둔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이 들면서 뭐 한쪽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러한 이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아니다. 이게 뭐 좀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승폭이 둔화가 조금 됐다 하는 점을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융계나 경제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3월이 아마 물가의 정점이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데 대한 뒷받침을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희망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더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제 월별 그 상승폭은 그 전달 3월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이제 조금 소폭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그 근원 지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지수 부분, 이 근원 지수를 왜 나누냐면은 식품과 에너지는 그 시간에 따라서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오른 상태로 유지되는 가능성이 꼭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점이 있는데 비해서 근원 지수는 그대로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근원 지수가 우리 실생활에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근원 지수는 사실 그 전달에 비해서 좀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근원 지수를 올린 것 중에 지금 가장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부분은 뭐냐면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임대료 부분은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좀 성장폭이 좀 적었었는데, 이제 임대료가 요즘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근원지수가 오른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근원지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물가지수,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물가지수 상승폭의 둔화를 주도한 부분이 어디냐면 에너지 부분이었었어요, 4월에. 근데 아마 우리 소비자분들도 되게 느끼실 겁니다. 4월에 가솔린 가격이 4월에는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폭이 6.1%나 떨어졌었습니다. 4월에. 여기 통계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서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에너지 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져 줌으로써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약간 하락시켜 줬는데, 불행하게도 이 에너지 부분의 물가가 지금 5월에 와서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3월 수준으로 돌아섰어요. 이거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가스스테이션 가져가지고 가스 넣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에너지 부분이 일시적으로 4월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5월에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5월 결과가 나올 다음 달에 발표될 때쯤이면은 5월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두 가지. 하나는 근원 지수, 우리 실생활에 더 많은 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원 지수 쪽은 아직도 높다. 높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 지수 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 부분이 떨어져서 조금 낮춰졌는데 이 에너지 부분이 이번 5월에 와서 다시 오르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전망이었다, 좋은 결과였다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그 발표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빅스텝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0.75%의 금리 인상이 점점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좀 무게가 실리는 듯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실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번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 이제 0.75%의 가능성은 우리가 그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네. 그 부분이 거의 잠재워졌었는데 네. 이제 회의 이후에 지금 나온 그 여러 위원들,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quiet period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그게 어떤 위원도 어디 가서 연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네. 잘못하면 그 시장에 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 연설들이 여러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0.75%의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0.75%의 그 금리 인상도 적어도 7월이나 9월 중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당시보다는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준이 그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한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나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정도를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0.75%의 카드를 다시 꺼낼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그 많은 이 위원들이나 이제 그 경제계, 금융계가 보고 있는 이 예상치는 6월, 7월에 두 번은 0.5%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이제 확실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도 0.5%의 가능성이 지금 50%를 좀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는 0.5%를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0.25%포인트씩 올려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이제 2.5에서 한 3.0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가장 많은 의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0.75%의 카드를 없앤 건 아니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볼 때 그 재정이나 금융이 상당히 긴축 그 폭이 크고요. 긴축 속도가 빠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현재 0.75를 굳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지금 그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0.75를 별로 이렇게 높은 가능성은 안 두는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금융정책, 그러니까 연준이 결정하는 것은 금리인데 금리는 올리는 걸 알겠는데 정부, 재무부에서 이제 돈을 푸는 재정정책은 뭐 변화된 게 없지 않느냐, 긴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끔 저도 듣는데, 재정정책은 지금 굉장한 긴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재정 부문에서 거의 6조를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은 기존의 예산 외에 추가로 푼 돈이에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올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상으로 보면은 특별 예산에서 나온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예산은 가고 있으니까 재정이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특별 예산이 또 예산입니다. 특별 예산 집행도 집행이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은 재정 쪽에서, 재무부에서 돈을 푸는 돈, 이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경기 부양에 의한 뭐 지원금 주고 이런 것들인데, PPP라든지 이 부분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굉장한 긴축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연준에서 하고 있는 긴축 그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제 올해 6월부터 다음 달부터 시작될 그 이 양적 축소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그 대단한 그 긴축의 규모면서 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서는 뭐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 그거보다 더 지금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면 연준이 과연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어떻게든 연착륙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거냐, 이 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축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가는 것은 가고한 모습으로 이제는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침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이제 거의 그 기대를 하지 않고 침체의 수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0.75냐 0.5냐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연준이나 재정 쪽에서의 긴축의 폭이나 속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는 쪽으로 가면은 잘못하면 그 침체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이제 고려를 해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0.5%의 두 번 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0.5까지 9월에 안 올린다 하더라도 0.20은 계속 올릴 것이다. 이게 현재 컨센서스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마켓을 다니고 뭐 물건을 사는 뭐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어제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이 3월보다 0.3%가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저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도 한 달 동안에 올라간 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러한 인상률입니까? 네, 굉장히 그 좋으신 질문이고 한 번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네. 월별 성장을 이제 계산할 때는 그것을 곱하기 12를 하면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연간 성장이잖아요. 연간 그렇죠,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3을 12를 곱하면 3.6%의 3.6%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1년에. 예,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2%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0.3%포인트 올라간 것도 0.3%포인트가 아니라 0.3% 올라간 것은 아직도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은 꽤 높다? 높은 수준입니다. 아하. 예.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연준에서 볼 때 언제 정도가 되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월별 성장률이 0.2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이제 정상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0.3이면은 그 전달에 1.6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진 걸로 그렇죠, 보여서 그건 그렇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하. 이제 0.3도 아직은 그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좀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0.2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긴축 정책을 하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가계부채가 올라간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계부채가 올라가면 보통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부채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항상 위험이 올라가는 건데 네. 반대로 생각하실 부분은 뭐냐면 부채가 올라가는 시절은 뭐냐면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계부채를 왜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부채를 난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지만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왜 안 맞냐면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요. 아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경제 성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그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계부채 오르는 것은 작년과 재작년에 부양책이라든지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워낙 그 풀어돈 데 있어서 경제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부채가 올라가야 했던 거고 또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또 규모로 보시면은 팬데믹 전에 이제 가계부채가 약 한 15조 8천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난 2년간 오른 수준이 약 1.7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그 전체의 그 돈이 풀린 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뭐 이렇게 지나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가계 부채가 올라간 대부분 그 주택융자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주택융자는 뭐 초저금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주택융자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낮은 금리를 갖고 있어서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있어서 이 가계부채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큰 위험 요소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